내 집 열쇠를 넘겨주던 날, 저는 그것이 제 인생의 마지막 자유인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면 노후는 보장받을 줄 알았는데 그게 제 무덤을 스스로 파는 일일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거나 전 재산을 합칠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제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절대 도장을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생을 교사로 일하며 반듯하게 살아온 제가 강남 한복판에서 식모보다 못한 처지가 되었는지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수원에서 평생을 보낸 설은 평남짓한 아파트를 처분하던 날은 바람이 참 차가웠습니다. 박진우를 키우고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그 집 구석구석에는 제 인생의 땀방울이 배어 있었죠. 벽지에 남은 손주의 낙서 자국을 손으로 쓸어보는데 가슴 한구석이 싸해지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집을 떠나 아들 박진우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박진우가 강남에 있는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는데 돈이 조금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같이 와서 손주도 봐주고 함께 살면 얼마나 좋겠느냐며 제 손을 꼭 잡던 박진우의 간절한 눈빛을 저는 믿었습니다. 정수가 이제 너도 고생 끝이다. 주변 친구들은 다들 손사래를 치며 말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자식하고 합가하는 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모르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제 자식 박진우만큼은 다를 거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박진우는 어릴 때부터 심성이 착했고 제 말이라면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효자였으니까요. 이삿짐 트럭이 출발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텅 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이 거실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는데 이제는 그 여유도 아들네 가족을 위해 기꺼이 내어주어야 한다는 생각에 뿌듯함마저 들었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도착하니 며느리 이윤아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하며 제 가방을 받아주는데 마음이 눈 녹듯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이윤아가 제 방이라며 안내해준 곳을 보고 저는 그만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방 옆에 붙은 작은 다용도실 겸용 방이었거든요. 침대 하나 들어가니 공간이 꽉 차서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윤아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요즘 아파트는 구조가 다 이렇다며 웃으며 방을 나갔습니다. 첫날 밤 낯선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는데 자꾸만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팔고 온 아파트 안방은 이것보다 3배는 넓었는데 말이죠. 거실에서는 박진우와 이윤아가 하하 호호 웃으며 내일 메뉴를 고민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화기애애한 웃음소리에 저는 끼어들 틈이 전혀 없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순식간에 돈이나 대주고 몸으로 때우는 손님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이윤아의 태도는 어제와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어머니 냉장고 정리는 제가 할 테니까 손주 유치원 보낼 준비 좀 도와주세요. 말투는 공손했지만 명백한 업무 지시였습니다.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서둘러 아이를 챙겼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이제 좀 편히 쉬나 싶었는데 다시 가사도우미로 재취업을 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박진우는 출근하면서 제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고 다녀오겠습니다. 한마디만 남기고 차갑게 문을 닫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어 이윤아와 둘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반찬은 제가 어제 바리바리 싸온 밑반찬들 뿐이었죠. 이윤아는 젓가락을 깨작거리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간이 좀 센 것 같아요. 요즘 애들은 이런 거 잘 안 먹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하는 방식대로 해주세요.
제가 평생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입맛 하나는 기막히게 맞춘다고 자부했는데 며느리 입에는 그저 짜고 매운 옛날 음식이었습니다. 무안에서 밥을 물에 말아 꾸역꾸역 삼켰습니다. 목구멍이 모래를 삼킨 것처럼 까끌거려 밥알이 잘 넘어가지 않더라고요. 오후에는 거실 청소를 하는데 이윤아가 제 손에서 청소기를 낚아채듯 뺏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건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그냥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 마시고 좀 쉬세요. 쉬라는 말이 고마워야 하는데 얘 자꾸 제 눈앞에서 사라지라는 소리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좁은 방으로 돌아와 딱딱한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고층 빌딩들이 마치 저를 압박하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에 박진우가 돌아왔을 때 저는 서운한 마음을 누르고 말을 붙여보려 했습니다. 진우야, 오늘 회사에서 별일 없었니? 그런데 박진우는 스마트폰에서 눈도 떼지 않고 건성으로 대답하더군요. 네, 엄마. 저 오늘 너무 피곤해서 대화할 기운도 없네요.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아직 다 풀지도 못한 이삿짐 상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갈고 덮는 상자들이 마치 제 처지 같아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집에서 제 자리는 과연 어디일까요? 아들의 행복을 위해 제 모든 재산과 여생을 내어주었는데 저는 점점 이 집에서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이 들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거실의 화려한 조명은 눈부시게 빛나는데 제 작은 방의 어둠은 늪처럼 깊어만 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꾸던 행복한 노후의 첫걸음이었을까요? 저는 그날 밤 쉽게 잠들지 못하고 차가운 벽에 등을 기댄 채 긴 한숨만 내뱉었습니다. 가슴 한복판에 구멍이 난 듯 시린 바람이 자꾸만 새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며느리 눈치 보며 싱크대에서 서서 밥 먹어본 적 있으신가요? 갓 지은 밥 냄새가 거실을 가득 채우는데 저는 그 냄새가 제 코를 찌르는 가시 같았습니다. 분명 제 집을 팔아보탠 돈으로 산 아파트인데 저는 이 집에서 죄인처럼 숨을 죽여야 할까요? 60평생 남의 눈치 안 보고 당당하게 교단에 섰던 제가 이제는 며느리 발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 집에서 마주한 그 서늘한 선들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합가한 지 딱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도움이 되고 싶어 아침 일찍 일어나 밀린 빨래를 돌렸죠. 박진우의 속옷부터 손주의 손수건까지 정성껏 빨아 건조대에 널어두었습니다. 그런데 외출해서 돌아온 이윤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빨래는 건조기 돌릴 테니까 그냥 두시라고 했잖아요. 이윤아는 제가 널어둔 빨래를 거칠게 걷어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박진우의 팬티를 손에 든 채 멍하니 서 있는 제 모습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윤아는 집안 곳곳에 보이지 않는 선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주방 조리도구의 위치부터 냉장고 속 반찬통의 배열까지 제가 손을 대는 것마다 이윤아는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다시 정리했습니다. 어머니, 이 칼은 여기에 두셔야 해요. 어머니, 이건 유기농 세제니까 조금만 쓰셔야 하고. 이윤아의 조목조목 이어지는 설명은 가르침이 아니라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여기는 내 영역이니 함부로 침범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죠. 저는 점점 주방 근처로 가는 것이 무서워졌습니다. 어느 날은 손주 녀석이 제 방에 놀러왔기에 시장에서 사온 사탕 하나를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본 이윤아가 질겁하며 달려오더군요. 어머니,
애 충치 생기면 어쩌시려고 이런 걸 먹이세요? 제가 애 먹이는 거 조심해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유나는 아이의 입속에 든 사탕을 빼서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손주 앞에서 무시당한 제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죠.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미안하다는 말조차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아이에게 독이라도 먹인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저녁 늦게 퇴직하고 돌아온 박진우에게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진우야, 내가 이 집에서 너무 눈치가 보이는구나. 유나랑 살림 방식이 너무 달라서 힘들어. 저는 아들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박진우의 대답은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엄마, 유나도 직장 다니면서 애 키우느라 예민해서 그래요. 엄마가 조금만 참으시면 되잖아요. 그냥 방에서 편히 쉬시라니까요. 박진우는 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옷을 갈아입으러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운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배가 고파 슬그머니 방을 나왔습니다. 아들 내에는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며 영화를 보고 있더군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우고 있었지만 제가 나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저는 주방불도 켜지 못한 채 싱크대 옆에 서서 식은 밥 한 덩이를 물에 말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씹히는 밥알이 왜 그리도 쓰던지요.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강남의 야경은 저와는 상관없는 다른 세상 이야기 같았습니다. 이윤아는 갈수록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거실에 제가 앉아 있어도 제 앞을 가로막고 청소기를 돌렸고 본인 친구들과 통화할 때는 제 흉을 보듯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가 계시니까 예출도 마음대로 못하겠어. 정말 답답해 죽겠어. 이윤아의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이 집에 온 게 아들 내외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짐이었다는 사실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박진우는 갈수록 제 존재를 지우고 싶어하는 눈치였습니다. 주말에 자기들끼리 외식을 하러 가면서 저에게는 같이 가자는 말 한마디 없더군요. 엄마, 우리 잠깐 나갔다 올게요. 점심은 알아서 드세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텅 빈 집안에 홀로 남겨진 저는 거실 소파에 앉지도 못하고 제 작은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집을 위해 팔아버린 수원 아파트의 햇살 가득하던 거실이 너무도 그리웠습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치고 존경받던 강정숙은 어디로 간 걸까요? 지금 이 방에 앉아있는 노인은 그저 아들 집에 얹혀 살며 며느리 눈치나 보는 이름 없는 파출부일 뿐이었습니다. 박진우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준 대가가 고작 이 작은 방에서의 고립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저는 이 집의 일원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부려먹는 유료 가사도우미보다 못한 존재였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져 오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 봐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을 믿고 올인했던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진우야, 너는 어쩌다 이렇게 변했니? 아니, 어쩌면 내가 너를 잘못 키운 걸지도 모르겠구나. 어둠 속에서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제 노후의 봄날은 이대로 저물어버리는 것일까요? 저는 차가운 침대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길고 긴 밤을 견뎌야 했습니다. 자식이 나를 위해 알아봤다는 그 다정한 말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칼날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어머니를 위한 거예요. 거기 가면 친구도 많고 공기도 좋아요. 이런 말 뒤에 숨겨진 진심이 나를 버리고 싶다는 선고였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평생을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반듯하게 살아온 제가 제 아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효도라는 포장지에 쌓인 그 지독한 배신을 목격한 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이윤아는 백화점에 간다며 일찍 집을 나갔고 손주는 유치원에 가 있었죠. 저는 간만에 조용한 집안을 정리하며 박진우의 서재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박진우가 검토하던 서류들이 가득했죠. 먼지를 털어내다 우연히 책상 밑 쓰레기통 옆에 떨어진 팸플릿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고급스러운 금박이 입혀진 종이에는 도시명 실버타운 입주 안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우가 나를 생각해서 이런 곳을 알아본 걸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이 생겼죠. 그런데 팸플릿 사이에 끼어있는 상담 일지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입주 예정자 강정숙. 입주 시기 올해 11월. 상담 내용에는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강제성이 보이지 않게 설득할 방법 모색이라고 적혀 있더군요. 제가 박진우에게 보태준 그 집 한 돈이 이제는 저를 쫓아낼 비용으로 계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실 복도 끝에서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안방 문틈 사이로 박진우와 이윤아의 대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이윤아가 먼저 입을 뗐죠. 진우 씨, 어머니 실버타운 입주금 이번 달 안에 입금해야 한대. 더 늦어지면 자리가 없다는데 어쩔 거야. 박진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그런데 엄마한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어. 집까지 팔아서 왔는데 당장 나가라고 하면 엄마가 뭐라고 하시겠니? 이윤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우리가 모시는 것도 한계가 있지. 얘 교육 문제도 그렇고 나도 이제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 어차피 어머니 돈으로 들어가는 건데 뭐가 문제야. 거기 시설도 좋고 엄마들도 다 만족한다며. 박진우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결국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알았어. 이번 주말에 내가 잘 말씀드려 볼게. 엄마도 거기 가면 친구들 사귀고 더 즐거우실 거야. 그게 엄마를 위해서도 좋은 길이지. 엄마를 위해서라는 그 말이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박진우는 자기가 나쁜 자식이 되기 싫어서 제 행복을 핑계 삼아 저를 유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박진우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우리 아들은 효자라고 자랑하던 그 입술이 원망스러워졌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소리내어 울면 아들 내외가 제가 들었다는 걸 알게 될까 봐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탁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습니다. 이윤아는 평소보다 더 상냥하게 저에게 국을 떠주었죠. 어머니 이거 드셔보세요. 몸에 좋은 거예요. 그 가식적인 미소를 보고 있자니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박진우는 제 눈을 피하며 식탁 위에 놓인 신문만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제 아들은 이제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볼 용기조차 없는 겁쟁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반듯하고 착했던 박진우는 이제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저는 좁은 방으로 돌아와 짐 가방을 보았습니다. 합가할 때 다 풀지도 못했던 그 짐들이 마치 저에게 너는 처음부터 이곳 사람이 아니었다고 속삭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걸 내어준 부모의 최후가 고작 고급 수용소 같은 실버타운이라니요. 남편이 죽고 혼자 박진우를 키우며 고생했던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등록금이 모자라 결혼 반지를 팔았던 날도 박진우가 아플 때 밤새웠고 병원 문을 두드리던 그 추운 겨울밤도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조각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망의 끝에 서니 오히려 정신이 맑아지더군요. 그래, 박진우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내 길을 찾아야겠다. 하지만 막막했습니다. 집은 이미 팔았고 제 수중에 남은 돈은 연금뿐이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전셋값이라도 돌려받아야 하는데 이미 박진우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돈을 순순히 내놓을 리가 없었죠. 저는 처음으로 박진우라는 아들을 남처럼 대해야 한다는 사실에 몸서리를 쳤습니다. 제 평생 가장 처절하고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으라는 법은 없었나 봅니다.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제 이름으로 사두었던 충청도 시골에 쓸모없는 맹지 땅 서류가 거기 있었죠. 박진우도 그 땅은 가치가 없다며 잊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켜서 그 땅 주변의 지도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뉴스 기사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땅이 포함된 구역에 대규모 신도시 개발과 국가산업단지 유치가 확정되었다는 속보가 떠 있었죠. 가슴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이 제게 준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진우와 이윤아는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실버타운으로 밀어넣을 생각만 하느라 제가 가진 유일한 비장의 카드를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팸플릿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이제 울음은 그쳤습니다. 아들아, 며느리야, 너희가 나를 버리려 했다면 나도 이제 내 삶을 찾아 떠나련다. 저는 인생 처음으로 자식을 위한 희생이 아닌 강정숙이라는 여자 자신을 위한 반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으라는 법은 없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비로소 68이 되어서야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아들 집에서 쫓겨날 날만 기다리는 불쌍한 노인네인 줄 알았겠죠. 박진우와 이윤아도 제가 자기들 손바닥 위에서 울고 짤 줄 알았을 겁니다. 하지만 인생은 참으로 얄궂고도 재미있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의 하늘이 제 손에 쥐어준 그 황금 같은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반전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합가한 지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윤아가 깨기 전에 서둘러 집을 나섰죠. 남편이 남겨두었던 충청도의 그 낡은 땅으로 향하는 기차 안에서 제 심장은 마치 첫 발령을 받던 20살 청춘처럼 요동쳤습니다. 도착한 시골 마을 초입에는 이미 거대한 현수막들이 걸려 있더군요. 신도시 확정, 보상 절차 착수라는 글자가 제 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동산 사무실에 들러 확인한 보상 금액은 제 예상보다 훨씬 컸습니다. 강남 아파트에 보탠 돈을 돌려받지 않아도 제 남은 인생을 화려하게 장식하고도 남을 만큼의 큰 돈이었죠. 저는 그 사실을 철저히 숨기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평소보다 더 굽실거리며 아들 내외의 비위를 마쳤습니다. 박진우가 내미는 반찬을 고맙게 받고 이윤아의 잔소리에도 그저 허허 웃으며 넘겼죠.
제 머릿속에는 이미 제가 살게 될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의 평면도가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실버타운에 갈 준비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줄 알고 안심하는 눈치였습니다. 이윤아는 가끔 제 방에 들어와 쓰지도 않는 물건들을 정리하라고 재촉하더군요. 어머니, 여기는 짐이 많으면 안 되니까 미리미리 버리세요. 그 목소리가 예전처럼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어 속으로 웃음이 났죠. 드디어 주말 저녁이 왔습니다. 박진우가 평소보다 비싼 소고기를 사들고 퇴근했더군요. 식탁 분위기는 묘하게 엄숙했습니다. 이윤아는 제 눈치를 살피며 박진우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박진우가 헛기침을 몇 번 하더니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지난번에 말씀드린 그곳 있잖아요. 공기도 좋고 시설도 최고급인 실버타운요. 거기 예약이 힘들다는데 제가 겨우 자리를 구했어요. 여기 계약서인데 엄마도 보시면 마음에 쏙 드실 거예요. 박진우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진우가 내민 계약서를 한 장씩 넘겨보았죠. 보증금은 제 아파트를 판 돈에서 충당하겠다고 적혀 있더군요. 이윤아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거기 가면 빨래도 해주고 밥도 다 해준대요. 여기서 고생하시는 것보다 훨씬 편하실 거예요. 저희가 주말마다 아이 데리고 꼭 찾아뵐게요. 이윤아의 그 가식적인 말들에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계약서를 조용히 덮어 박진우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준비해온 다른 서류를 꺼냈죠. 진우야, 이윤아 너도 잘 듣거라. 나는 실버타운에 갈 생각이 전혀 없단다. 박진우가 당황한 듯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미 다 결정된 일인데 갑자기 왜 그러세요?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 아파트를 판 돈, 그거 이번 달 안으로 내 통장으로 돌려다오. 그 돈이면 내가 혼자 살 작은 집 하나는 충분히 구할 수 있으니까. 이윤아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그 돈은 이미 저희 대출 갚는 데 썼는데 갑자기 돌려달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저희 사정도 좀 봐주셔야죠. 저는 박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실버타운을 알아본 게 아니라 너희의 편안한 삶을 위해 나를 치우려 했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니? 내가 버려지기만을 기다리는 바보인 줄 알았어. 저는 가방에서 땅 보상 관련 서류와 새로 계약한 제 집의 권리증을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너희가 잊고 있던 그 시골 땅이 이번에 개발구역에 포함됐단다. 보상금이 꽤 나오더구나. 나는 그 돈으로 이미 내 집을 샀고 이제 내 인생을 살러나갈 거다. 아들 내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류만 쳐다보았습니다. 이윤아는 땅값이 올랐다는 말에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저희가 정말 몰랐어요. 그런 경사가 있으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럼 저희가 더 잘 모셨을 텐데. 하지만 저는 이윤아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이제 와서 어머니 소리가 나오니? 박진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제 방에 들어가 미리 싸두었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더 이상 이 집의 차가운 공기를 마시고 싶지 않았거든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제 등 뒤로 박진우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유난히 달콤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것을 걸었던 제 어리석었던 시간들이 밤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드디어 저는 누군가의 어머니,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강정숙이라는 제 이름 석자로 다시 세상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봄날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달콤한 잠이 어떤 것인지 아시나요? 저는 68이 되어서야 그 깊고 고요한 단잠의 맛을 알았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의 아침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오롯이 나만의 아침 말입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빈털터리가 되었던 제가 어떻게 다시 제 인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섰는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의 노후도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이사 온 제 작은 집은 경기도 예곽의 한적한 마을에 있습니다. 마당에는 제 손바닥만 한 텃밭이 있고 거실 창으로는 하루 종일 따사로운 햇살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박진우의 집 다용도실 같은 방에서 보냈던 그 숨막히는 시간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천국이지요. 저는 요즘 매일 아침 흙을 만지며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상추 모종을 심고 물을 줄 때마다 제 마음에 파였던 깊은 상처들도 조금씩 메워지는 기분이 듭니다. 평생 교사로 일하며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몰랐던 즐거움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퇴근해서는 박진우의 뒷바라지에 정신이 없었죠. 남편이 떠난 뒤에는 아들이 제 인생의 전부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자식은 제 인생에 잠시 머물다 가는 귀한 손님일 뿐, 제 삶의 주인은 오직 저 강정숙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이제 박진우의 연락을 기다리며 스마트폰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대신 동네 복지관에서 배운 수채화를 그리거나 마음 맞는 친구들과 산책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습니다. 정원에서 잡초를 뽑고 있는데 낯익은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박진우와 이윤아였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 내외의 얼굴은 몰라보게 수척해져 있더군요. 이윤아는 예전에 그 당당하던 기세는 어디 갔는지 제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박진우는 차마 제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신발끈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이윤아가 먼저 말을 건넸지만 저는 그저 묵묵히 흙 묻은 장갑을 벗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곳까지 찾아왔는지 묻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박진우가 강남 아파트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벅차다는 소식을 건너 들었거든요. 제가 가진 땅 보상금이 아쉬워 염치불구하고 달려온 것이 뻔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박진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엄마, 사실 그때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방식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다시 저희랑 합가하시면 안 될까요? 이번에는 정말 큰 방 드리고 잘 모실게요. 이윤아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진우 씨가 어머니 빈자리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아이도 할머니를 얼마나 찾는지 몰라요. 예전 같았으면 아들의 헬쑥한 얼굴에 마음이 약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신기할 정도로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진우야, 이윤아 너도 잘 듣거라. 나는 지금 이 생활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단다. 너희가 나를 위해 집을 비워준 덕분에 나는 내가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됐어. 저는 박진우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아들아,
부모 자식 간에도 예의가 있고 거리가 필요한 법이다. 너희는 너희의 인생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살자꾸나. 더 이상 나를 너희 인생의 걸음으로 쓰려하지 마라. 그건 너희에게도 나에게도 불행한 일이니까. 박진우는 제 단호한 말투에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희가 힘들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하세요? 자식이 힘들면 부모가 도와주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박진우의 그 뻔뻔한 한마디에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식이 힘들 때 부모가 돕는 건 사랑이지만 부모의 노후를 담보로 제 욕심을 채우는 건 약탈이란다. 나는 이미 너에게 할 만큼 했어. 이제 남은 건 내 몫으로 남겨두련다. 저는 아들 내일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예전에 박진우에게 보태주었던 돈의 딱 절반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너에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나머지 절반은 내 노후 자금으로 쓸 거니 다시는 돈 이야기는 꺼내지 마라. 그리고 이제는 연락하고 오지 말고 명절 때나 한 번씩 얼굴 보자꾸나. 이유나의 눈에 실망감이 가득 찼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은 바로 독립이라는 이름의 단절이었으니까요. 그들이 돌아간 뒤 다시 고요해진 정원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운함이 아예 없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큰 해방감이 저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강정숙이라는 이름으로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행복은 모래성 같지만 스스로 일궈낸 평온은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지 마세요. 여러분이 행복해야 자식도 진심으로 존중하는 법입니다. 저는 이제 내일 아침에 필 꽃들을 기다리며 행복한 꿈을 꾸러가려 합니다. 제 나이 68, 인생의 진짜 봄날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자신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그 길 끝에는 여러분이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찬란한 자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